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딜련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오태민 작가님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2권 쓰셨는데 2014년에 비트코인은 강했다를 처음에 쓰셨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더 보강하셔가지고 지혜의 족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태민 작가님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비트코이너로서 최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5만 명을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EBS와 함께 어떤 비트코인 관련된 방송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애미 또 다녀오셨고요. 오태민 작가님을 알게 된 건 저한테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오태민 작가님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됐고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변동성을 견뎌내는 어떤 그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태민 작가님의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생각입니다. 오디오북처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주관적인 감상평을 남기기보다는 이 책 내용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다 읽었을 때 사실 전체 내용의 20%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좋은 문장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어떤 독서의 묘미고요. 그리고 저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문에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은 강했다의 서문이 무려 14페이지나 됩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이 책을 많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해당하는 서문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내용이 씹히더라도 그냥 롱테이크 그냥 한 번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은 상태다. 2016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은 $700 초반에서 상승의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더 상승할 힘은 충분했지만 2016년 두 번째 $700대 진입이어서인지 가격의 진행은 신중했다. 이때 주목할 만한 뉴스가 미국발로 나왔다. 미국 국세청이 미국 최대 비트코인 달러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수년 동안의 모든 거래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누군가의 탈세 의혹이 있다는 이유였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불복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범죄자와 범죄 행위를 특정하지 않는 이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고객들의 정보 보호라는 신뢰를 저버린다는 이유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IRS에 손을 들어주었다. 비트코인 상승기마다 어떤 법칙 같은 일이 반복된다. 비트코인의 악재가 되는 뉴스가 때마침 생기면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던 주류 언론들이 대서특필한다. 그러면 최근 상승한 가격의 상당 부분이 폭락한다. IRS의 무차별적 계좌 요청도 비트코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악재가 분명했고 뉴욕타임즈지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모두 다루었다. 기사의 댓글 중에는 내가 말했잖아 잘 가라 비트코인, I told you goodbye 비트코인도 눈에 띄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로서는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대해 볼 만도 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기는커녕 2016년 12월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가격을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이건 어떨까? 영향을 미쳐야 할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건 분명한 사건이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리키지 않는다. 프로그램 그 자체도 매우 혁신적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자, 투자자는 물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 혹은 비트코인 회의론자들까지도 포함한다. 정말 총체적이다. 비트코인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논증하고 예견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비트코인이 생존해 온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학습해왔다. 비트코인에 대한 집단 학습이 누적되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건들 속에 있지 않다. 기자들처럼 사건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하면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오해하고 단정하기 쉬울 뿐이다. 비트코인은 상태가 되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늘 어느 방향으로건 조금씩 움직인다. 가끔씩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는 기자들은 가격 변화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뒤진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낸다. 언론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이런 접근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변화했다면 어제 사건 때문이었을까?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다. 화폐는 신뢰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사건들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신뢰라고 보거나 신뢰가 단단하다고 말한다. 신뢰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4년 봄과 가을에 걸쳐 비트코인은 강했다 초판본과 1차 개정판을 냈다. 강했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현재 분사형이다. 과거에 강했고 현재도 강하다는 의미이다. 단순 과거와 현재 분사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는 우리말의 묘미를 활용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였지 가격을 특정하진 않았다. 비트코이너, 즉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가격이 떨어져도 비트코인의 혁신성이 퇴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가격은 이 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2014년 가을부터 2015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약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는 책 제목으로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없었다.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것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차 개정 이후 2년 반 동안 축적된 집단 학습 결과와 정보들에 대하여 독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이다. 비트코인은 강했다. 이제 웬만한 사건들과 주류 언론이 쏟아내는 저주 따위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가격이 이를 뒷받침한다. 독자들이 사건보다는 비트코인의 상태에 주목한다면, 즉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뉴스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뉴스로 이해한다면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강했다는 제목의 의미를 가격의 한정에서만 읽지는 말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모두 들어봤던 좋지 않은 사건 때문이다. 2014년 마운트 곡스라는 비트코인 최대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고객과 회사 돈 5억 달러를 잃어버리고 일본과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트코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중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필자는 많은 사람들처럼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실체가 없는 돈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던 차에 인터넷에서 해킹을 당해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 가장 중요한 안정성에 구멍이 나버린 셈이다. 그러나 재앙으로 끝날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가격을 유지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운트 곡스 사건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할 만큼 특별한 뉴스도 아니었다. 그간에도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대중들의 실망, 정부들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비트코인의 세월은 화려한 레드카펫을 걸었던 과정이 아니었다. 공중 폭격을 피하니 지뢰가 터지고 지뢰에서 살아남았다 싶더니 탱크가 공격하는 살벌한 싸움터였다. 비트코인은 이런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다. 뒤덮인 상처를 볼 때 경외감을 갖고 이 백전노장의 생명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비트코인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강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자화폐라고 알려져 있으나 비트코인을 주창하는 이들은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주목받는 원조 암호화폐이다. 2009년에 비트코인을 만들어 세상에 소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렉트로닉 캐시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주창자들도 이 부분을 강조한다.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즉, 이 암호화 기술은 개인 간 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라고 애써 구별해서 말하는 이들도 있다. 비트코인은 실패할 수도 있으나 암호화폐라는 개념은 결코 다시 잊혀질 수 없는 혁신이라는 뜻이다.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암호화 P2P 분산형 결제 시스템만은 어떤 식으로든 금융과 인터넷 지형을 흔들 것이라 대다수 IT, 금융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비트코인의 강한 생명력은 탈중심화된 속성에서 나온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용자의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연결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중심 서버나 본부가 없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없애거나 막기 위해서 국방부나 재무부 심지어 나사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를 다 모아도 비트코인이 기반을 둔 네트워크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를 연결한 개미들이 전 세계의 모든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해방적 아우라 때문인지 무정부주의자나 리버럴이라 불리는 산업국가의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지지하고 받아들였다. 마약할 자유라는 가치가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실용적 목적보다는 이념적, 철학적 주총자들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끌고 갔지만 2014년, 2015년 비트코인 주류화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철없는 이상주의자들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했다. IRS가 거래소 장부를 뒤진다는 뉴스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는 탈세를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2007년 현재 비트코인은 하나의 세계 체제로서 강건해지고 있다. 인도와 남미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이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농부들에게 비트코인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달러를 미국의 거대한 음모와 술수로 그리는 숭홍민 화폐 전쟁의 저자에 열광했던 중국인들은 위안화에 감춰진 자기 나라 정부의 꼼수를 읽어내고 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의심이 다소 엉뚱하게도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실제로 비트코인 지갑을 다운받아서 거래를 해보면 누구나 간편하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외국에 송금을 하는데 중간에 무엇도 거치지 않는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찰 지경이다. 은행에 지불하는 환전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편리함과 이익을 동시에 줄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처음 1년 동안은 몇 센트도 되지 않았다. 2014년 말 비트코인은 1000달러가 넘었고 이후 중국 정부의 공격과 최대 거래 장터인 마운트 콕스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과 그로 인한 파산에도 500달러 선을 지켜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이 2000년대에 닷컴 버블처럼 세상을 흔들다가 요란하게 꺼질 거라 내다봤고 2016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총 120번 정도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와 유명 칼럼니스트,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07년 벽두에 다시 1000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이나 송금 수단으로 사용할 이들에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1비트코인이 100만 원이건 1만 원이건 안전하게 송금하면 그만이다.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차라리 딱딱하게 굳어있는 편이 외화로 환전해서 송금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은 이제 막 확산 직전이기에 현재의 시장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의 급등과 이어지는 급락은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지나친 비관이 충돌하면서 혼재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중이 비트코인에 익숙해질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교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파생되어야 한다. 큰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만 이루어진다면 가장 많은 돈과 기회가 몰려들 영역이다. 결국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이 줄기차게 지적하는 문제, 즉 가격의 요동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삼기 어려운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은 정해진 양만큼 조금씩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루에 몇천 개 밖에 안 되고 증가율은 계속 줄어든다. 그리고 2140년이 되면 2100만 비트까지 채굴되고 끝이다. 게다가 앞으로
1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것이다. 비트코인은 소유권만 이동하는 개념적인 화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기 암호를 잃어버리면 그만큼의 비트코인 세계로부터 사라져버린다. 실제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하드디스크에 두었다가 컴퓨터를 버리면서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없을 때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망실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시중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은 2천만 BTC를 넘지 못한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려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바로 이 특성이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트코인이 정말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 정부들이 두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정부들의 대응이다. 그런데 일단 2017년 들어서면서 정부들의 태도가 무시나 금지에서 타협 쪽으로 바뀌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제도화했다. 7월에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옵션, 상품 허가를 내주었다. 러시아가 적극적인 수용으로 유턴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인도도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중국은 중앙은행의 조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비트코인 취급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나 2017년 중반을 지나면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해졌다. 소위 차이나 디커플링의 원년이 되었다.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의 유보적 태도를 벗어나 규제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탈세,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지하거래, 테러 지원 등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진영을 공격하면서 사용할 논리다. 그러나 이 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중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범죄 조직이 좋아할 시스템이 아니다. 거래 기록이 보존되며 공개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화폐로서 정부의 통화관리 능력을 훼손하는 점이 정부의 개입을 유인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을 정부의 의무로 볼 것이냐, 공공선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볼 것이냐는 경제학에서도 학파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디플레이션 화폐인 금을 원리하고자 했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정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나 지식만이 아니라 국가 통화관리의 근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책의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강하다는 걸 연대계적 사건들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의 다양한 속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보았다. 2부는 화폐와 금융의 원리를 우화를 통해 풀어냈다. 화폐 현상은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반직관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화폐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화폐 현상이다.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고 쇠하기를 반복했다. 신용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이지만 모아놓으면 하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우화는 금융의 역사를 전형적인 패턴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화 중간중간에 화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부록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보관하는 방법과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원리를 풀어서 설명했다. 3부는 2017년 쟁복판 작업으로 추가했다. 토크나를 집중 조명하였다. 토크나는 블록체인에 대한 공학적 이해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융합이다. 비트코인은 애써 무시하면서도 블록체인만 강조하는 직접 유행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토크나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혁신의 핵심에 다가설 수 있다. 3부를 읽는 독자들은 벌써 이만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다소 불안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강했다의 초판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라고 언급했던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앞으로 3부를 집중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생각이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무리하게 이해시키려 들면 상대방은 사이비 종교나 오컬트에 빠진 사람으로 쳐다본다. 심지어는 피라미드 사기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필자는 비트코인은 강에다 초판본을 들고 주변 지인들을 만나 비트코인에 대해 소개했고 몇 개라도 구입하라고 다소 위험한 제안을 하곤 했다.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필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구입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특히 남들보다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은 거의 구입하지 않았고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에 남다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사지 않았다. 독자들도 만일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아야 한다면 경제학자 전공자들은 피하는 게 좋다. 필자의 경험상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기도 전에 단정한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아마도 경제학 전공자들이 비트코인 현상을 발견하는 최후의 사람이 될 것이다. 경제학은 과학적이고 통찰력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경제학 전공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때 던지는 질문 탓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찾는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를 달러나 원화에 비추어 본다. 개발자도 불확실하고 정부의 관리도 받지 않는데 세금이나 무역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세부적 질문들을 차례로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시험해 본다. 비트코인의 현 상태는 이런 질문 몇 개를 견디지 못한다. 경제학 전공자들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나면 누가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면 듣기 싫어하고 비트코인이 건재하다는 뉴스를 들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접근과 반응은 자연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 접근만을 고집해 균형 감각을 잃었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튼실한 전제 위에 쌓아 올린 독해 방식은 많은 경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새로운 현상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새롭다는 현상 속에도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는 길고 인간이 운영한 공동체에 관한 다양성의 폭도 넓은 편이다. 보편적 특질은 역사라는 실험장에서 실증될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역사는 이를 축적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2부는 비트코인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고 동원한 방식 역시 인류와 화폐와의 반복된 역사적 인연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할까? 새로운 현상도 있는 법이다. 이미 인터넷이라는 도구 자체는 대비할 만한 역사적 사례가 없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이 시작된 20년 전에 프로그래머나 오컬트라고 여겨지는 일군의 통신 동호회에서는 다가온 미래를 이미 현실로 살아가고 있을 때까지도 인문학, 경제학, 진영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더뎠다. 역사적 질문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학자들의 의식하기 어려운 습성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현상을 지나치게 보편적인 틀에서 접근하니까 질문이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이다. 지식인이 이게 뭐지라고 질문할 때 그는 옛 것으로 새 것을 규정해야만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완고한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이 곧 결론이기에 그들은 새 것을 접하고도 과거만을 축적해 놓은 자폐적 세계에서 허우적대기 일수이다. 쌍방향 통신이니 직접 민주주의니 수평적 세상이니 하는 화려한 규정은 모두 뒤늦게 반응한 지식인들이 인터넷에 관해 쏟아낸 거대한 환상이었고 말의 잔치였다. 인문학자들은 때늦은 반응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온갖 찬사를 갖다 붙였지만 그 찬사 역시도 옛것에서 뒤적거린 관념의 화려한 수식어를 붙인 것을 지나지 않는다. how 질문은 what 질문에 비해 비교적 덜 회고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을 접할 때는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가 더 적절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작동할까? 정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바꿔 접근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나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다. 비트코인의 열렬한 추종자들 중에는 해커 출신이 많은데 그들은 비트코인의 작동을 분쇄하고자 시작했다가 분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트코인 주창자가 되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였으니 그들의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접하기에 적당했던 셈이다. 아는 게 많지 않은 아이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매이기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물에 접근하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가 막기 어렵다는 것이 꼭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필자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했다. 즉, how와 what이 부딪혀 충돌하는 지점이야말로 비트코인 주창자나
주류 경제학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에 커다랗게 남겨진 허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현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what이라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보다는 how라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익숙하다. 반면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이들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반응이 늦거나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새로운 현상은 어떻게로 시작해 무엇이라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은 새롭다. 새로운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금도 달러도 아니다. 그렇다고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백화점 상품권, 아이들 놀이에 쓰이는 종이돈이나 카지노의 칩도 아니다. 비트코인은 이 모든 것의 속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나 비트코인만의 새로운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바꿀 세계도 얼마만큼의 새로운 그 무엇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엇이라는 열린 틀, 즉 상상력을 잃지 말고 추적해야 한다. 많은 오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지식에서 오곤 한다. 상상력이라는 출입구를 잃어버린 지식은 그래서 완고한 이들의 게으른 도피처에 불과할 때가 많다. 2017년 오태민. 대단한 서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은 강했다를 오디오북처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